처음엔 친구처럼 다가왔어요. 회사에서 새로 온 동료 수진. 남편 얘기를 하면 늘 미소를 지었죠. 그 눈빛,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하루는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남편분 요즘 어때 보여?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관계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저희 부부는 잔잔한 호수처럼 파도 하나 없이 조용하고 평온한 그런 부부였죠.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정확했고 주말이면 아이들을 챙기고 말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내 평생의 파트너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을 정도였죠. 저는 아이를 키우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밤 늦게 들어오면 밥을 차리고 그런 일상의 반복들이 제 전부였지만 그게 저한테는 정말 충분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 평온한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걸. 누군가는 이 잔잔한 호수 같은 우리 일상을 보며 이 모든 걸 빼앗고 싶어 했다는 걸. 누군가는 내 남편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내 옆에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서 있다는 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동료였어요.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누구에게나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세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저의 남편 얘기도 꺼냈죠. 남편분 되게 자상하시겠다. 그 말을 하던 수진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잠깐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곧 웃어넘겼죠. 친구가 그냥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엔 질투와 욕심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내가 정말 잘 보는 점집 있어. 나랑 같이 가볼래? 남편분 사주도 보고 언니 부부가 잘 사나 한번 봐봐.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점을 본다는 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고 수진이가 권하는 거니까 한번 가볼까? 그런 정도였습니다. 점집에 가서 남편의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복이 많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점쟁이가 잠깐 멈췄어요. 요즘 주변에 여자가 있네. 남편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여자가 있어. 남편 옆을 계속 따라다니는 여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정화를 해줘야겠어. 정화수를 받아가. 그리고 부적도. 점쟁이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고 충격으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설마 남편이? 제 손이 떨렸어요. 점집을 나오며 저는 정화수 병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어요. 여자가 있대.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남편분이 워낙 잘생겼잖아요. 그 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친구라면 괜찮을 거야 라든가 너무 걱정하지 마 같은 말을 하지 않나요? 그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확신에 차 있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한 건,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수상쩍은 일이 있었어요. 늘 7시면 들어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밤이 깊도록 연락이 없었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어디 있었어? 회사에 일이 좀 있었어. 연락 못해서 미안해. 너무 바빴어. 그 말, 평소 같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달까. 며칠 뒤 남편은 출장 일정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3일이 좀 길겠지만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자꾸만 잠궈놓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옆에 놓던 핸드폰을 이제는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화면을 보려고 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풀렸던 핸드폰이 이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점집에서 나온 후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을 재기 시작했고 그의 일상이 유독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수지는 제 불안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처럼 수지는 자꾸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남편분 요즘 어때 보여?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그 말이 나오면 수지는 금세 표정을 굳히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역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그냥 정화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굿까지 해야 하는 거 아냐? 굿이라니?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한마디가 제 마음속 불안을 점점 키워가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죠. 아니 구슬해서 집에 안 좋은 기운을 없애야지. 남편 마음을 흔드는 여자가 있다며. 굿으로 그 기운을 없애야지 안 그래?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남편 마음을 흔드는 여자. 그 말이 자꾸만 떠나지 않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한마디가 제 마음속 불안을 점점 키워가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죠. 하지만 그래도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굿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불안에 떠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더 나았으니까요. 굿 비용은 500만 원이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통장에서 빼서 보냈어요. 점집에서 돈이 들어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굿을 완료했습니다. 정화수와 부적을 늘 가지고 다니세요.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어요. 핸드폰도 여전히 잠궈 있었어요. 굿할 땐 잠깐 마음이 놓이는 듯 했지만 남편은 변한 게 없었죠. 수진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굿이 효과가 없나 봐. 남편은 그대로야. 수진이 말했어요. 그게 안 좋은 기운이 이미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 아냐? 사주 보강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사주 보강? 응. 사주 자체를 다시 맞춰주는 거야. 그래야 여자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들었어. 내가 아는 사람도 그거에서 남편을 되돌려 놨잖아. 또 돈을 보냈어요. 사주 보강 비용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꾸만 돈을 보냈어요. 정화수, 부적, 굿, 사주 보강. 그 사이에 또 다른 비용들이 생겼어요. 결계 강화 비용이 필요해요. 명리 상담 비용이. 그렇게 돈이 자꾸만 빠져나갔어요. 제 통장에서, 제 생활비 속에서. 그러는 동안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나는 남편을 의심했고
남편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죠. 너 요즘 왜 그래? 자꾸 예민하게 굴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 뭔가 숨기고 있잖아.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숨기다니. 너야말로 요즘 이상해. 그날 이후 우리는 사소한 말에도 부딪혔어요. 대화는 점점 싸움이 되고 싸움은 침묵이 됐죠. 물론 남편은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집에 있는 내가 초조해 보이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 돈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혼자라고 느끼고 있었는지. 총액 2천만 원. 그 돈이 모두 들어가고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 우리 부부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아들이 아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뭐야? 한 장의 사진, 낡은 사진. 제 손이 가서 그 사진을 집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훨씬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행복해 보이는 얼굴. 수진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났어? 모르겠는데 서랍에 있었어.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을 불렀어요. 여기 좀 와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제 손에는 그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뭐야? 사진을 내밀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났어? 그는 대답은 안 하고 되물었어요. 이 여자, 수진이 같은데 맞아? 제가 사진을 들고 물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되묻는 거예요. 잠깐. 넌 어떻게 수진이를 알아? 뭐, 방금 그 이름. 수진이라고 했잖아. 넌 왜 그 이름을 알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회사 동료야. 같이 점 보러 갔던 그 친구. 내가 계속 말했잖아. 남편이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뭐라고? 그 여자가 너 회사 동료라고? 응? 왜 그래? 수진이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수진이랑 헤어진 이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진은 그때 찍은 거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그때 우리 둘 다 동시에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2천만 원, 점집, 정화수, 굿, 사주보강,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친구처럼 다가왔죠. 내 마음을 열게 만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사이에 균열을 냈어요. 점집의 점쟁이도 송금한 돈도 모두 그녀가 짜놓은 판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사진을 손에 쥔 채 물었어요. 여보, 이 사진 왜 가지고 있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어. 예전에 사귈 때 찍은 사진인데 왜 여기 있지? 내가 버린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어. 언제부터 서랍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게 말이 돼? 사진이 왜 여기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사진은 왜 여기 있는 건지. 내 손에 든 사진.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나를 위험에 빠뜨린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한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거짓과 조작의 증거. 나는 조용히 사진을 봉투에 넣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점집에 가자고 했어.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열린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어떻게 내게 접근했는지, 점집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점쟁이가 그랬어. 남편 옆에 여자가 있다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나 믿었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불안했어. 점쟁이는 정화수를 떠놓으라고 했고 굿을 해야 한다고 했어. 사주도 보강해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나는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냈어. 얼마?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2천만 원. 정적이 흘렀어요. 길고 긴 정적.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여서 나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결국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있었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두려웠어요. 화를 낼까? 실망할까? 아니면 날 떠날까? 계속해.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화수를 떠놓던 새벽의 두려움, 구판에서 느꼈던 혼란, 사주 보강을 위해 또다시 돈을 보내던 그 순간의 절망.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는 매번 나타났어. 위로하는 척, 걱정하는 척. 그러면서 계속 점쟁이한테 가라고 했어. 그리고 점쟁이는 매번 더 많은 걸 요구했어. 남편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만이 가득한 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아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프게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만약 진짜라면? 당신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럼 난 바보가 되는 거잖아.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피로, 안타까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당신한테 숨기고 싶지 않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밤은 깊어갔고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용서의 가능성.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놨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고백이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나는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불안했는지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가끔 내가 예민해 보일 때가 있었어. 내가 늦게 들어오면 표정이 안 좋았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긴장하는 것 같았고. 근데 나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 남편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어요. 남편을 믿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 잘못한 건 나야. 내가 당신을 의심했고, 내가 수진이를 믿었고, 내가 2천만 원을 날렸잖아. 아니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내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그냥 넘어갔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물어봤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나는 남편을 믿지 못했고 남편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 남편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도 얼마나 둔했는지. 나는 남편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죠. 나를 향해 뻗어진 그 손에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아직은 미안해. 나는 다시 한번 손을 뒤로 뺐어요. 남편의 손이 힘없이 내려왔어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상처를 나는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하나씩.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모든 게 내 탓이었죠. 수진이를 믿은 것도, 점쟁이에게 속은 것도, 남편을 의심한 것도, 2천만 원을 잃은 것도 전부 나였으니까요. 모든 게 내 탓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바보였어. 내가 약했어. 내가. 아니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넌 나쁜 사람들에게 당한 거야. 넌 피해자야. 그리고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수진이와 그 점쟁이를,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자.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는 것, 내가 당한 일을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하지만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났어요. 곧바로 우리는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높은 빌딩 10층, 유리문 너머로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남편의 말에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변호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내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나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였죠.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제 회사 동료인데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점집에 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점쟁이가 제 남편 옆에 여자가 있다고 말했죠. 나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정화수를 떠놓으라던 말, 굿을 해야 한다던 말, 사주를 보강해야 한다던 말, 그리고 2천만 원을 송금했던 일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진 씨와 점쟁이를 사기죄로 기망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증거가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어요. 2천만 원이 송금된 날짜와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와 나눈 대화 기록은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네,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점집에 가자고 설득하던 메시지, 계좌번호를 보내던 메시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점집은 어디에 있나요? 주소나 간판 사진 같은 게 있나요? 네, 명함이 있어요. 나는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어요. 좋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요. 특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라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나는 그 말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남편이 확고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제 아내가 당한 일을, 우리가 잃은 돈을 반드시 되찾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경찰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같이 경찰서에 가시죠.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신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피해 경위서, 증거자료 목록, 고소장.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용기 내셨네요. 잘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남편도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심이 있었으니까.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진정해. 우리가 피해자야.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원실 앞에서 우리를 맞이한 형사는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고소장은 이미 받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일단 제출하신 증거들을 확인하겠습니다.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점집 명함, 그리고 내가 찍어둔 사진들까지. 계좌 이체가 총 2천만 원이네요. 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 계좌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진 씨와의 대화 내용. 이건 명백한 기망 행위네요. 형사가 프린터를 켜고 자료들을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점집 주소도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정말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사건은 보통 조직적으로 이뤄집니다. 수진 씨뿐만 아니라 점쟁이 그리고 배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단. 내가 당한 게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좌부터 추적하고 점집과 수진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추가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형사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계좌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형사가 프린트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내가 보낸 2천만 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점쟁이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곧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됐고 그중 일부는 수진의 계좌로도 흘러갔어요. 이건 명백한 조직 범죄입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집을 급습했습니다. 형사가 다른 사진들을 펼쳤어요. 점집 내부 사진이었어요. 재단, 부적, 촛불.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구석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나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나도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수진 씨가 당신들을 감시했습니다. 집 앞에서, 카페에서, 회사 근처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어요. 형사가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우리가 함께 걷는 모습,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는 모습, 내가 장을 보는 모습까지 모든 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집착이잖아요.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형사가 조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수진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형사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가지고 싶었어요. 그 남편을, 그 행복한 삶을. 그래서 친구인 척했어요. 점쟁이와 손잡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헤어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내 삶을 망가뜨리려 했다는 것, 남편을 탐냈다는 것,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 그녀는 당신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점쟁이와 공모에 돈을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현재 수진 씨와 점쟁이 그리고 사기단 조직원 총 5명을 구속했습니다. 사기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됩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용기 내서 신고해준 덕분입니다. 이 사기단은 이미 여러 피해자가 있었어요. 당신들의 신고로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이제 재판이 남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유죄 판결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악인들이 잡혔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이겨낸 거야. 응, 이겨냈어.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아직 재판이 남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함께 싸운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강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재판을 준비했고, 변호사와 만났고,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어요. 법정 안은 고요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우리 앞으로 수진과 점쟁이, 그리고 사기단 조직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고 안경을 고쳐 쓴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김수진 그리고 공범 박모 씨 외 3명에 대한 사기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먼저 이 사건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특히 피고인 김수진은 피해자와의 과거 인연을 악용하여 접근했고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개인적 집착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사기를 넘어서 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명백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피고인 박모 씨, 일명 점쟁이는 사기단의 핵심 인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 피해 금액은 총 3억 원에 달합니다.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억 원?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당했던 것이었어요. 본 법정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에게 끼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나는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쥐었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과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타인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수진과 사기단 조직원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슬픔이, 그리고 체념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는 미워했지만 지금은 그저 안타까웠어요. 그녀가 선택한 길이, 그녀가 걸어온 삶이, 법원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끝났네.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리의 삶을.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우리 많이 달라졌지? 내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강해졌어. 그리고 더 가까워졌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으며 더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겠죠. 어려움도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서로를 믿는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는 안다는 것을. 2천만 원은 몇 달 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신뢰, 용기, 그리고 사랑.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고 더 단단히 신뢰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했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믿으며.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